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천리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가끔은 생각해 본답니다. 그만큼 인생사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식들 일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데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자신하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고 한탄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사연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은 허황된 꿈으로 자식 장사를 해보겠다는 두 형님들의 이야기. 모두가 지나친 탐욕이 문제인 거죠. 집안은 안 돼요. 제 친구들은 더 넓은 50평, 60평대에서 사는데 저보고 쥐꼬리만한 빌라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제가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지효 골프 선수 꿈은요? 절대로 포기 못해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죽어서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면 자식이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3억이면 돼요, 어머니. 딱 3억만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의 먹자골목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순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갑갑할 때, 술이 땡길 때, 예전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먹어봤던 시장 골목 안의 허름한 국밥집.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소환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국밥집이라는데요. 저희도 시부모님이 하시던 국밥집을 이어가기까지 참 힘든 난관도 많았답니다. 국밥을 끓이려면 육수를 우려내는 일부터 돼지 내장을 손질하는 것까지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이죠. 그래서 시댁에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려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칠순도 못 넘기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자 시어머님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시어머님도 연로하셔서 국밥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두 아주버님은 국밥집을 처분하자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두 아주버니들이 본격적으로 시댁의 재산 가지고 상속인이 증연이 들먹이며 도운돈했던 것이요. 시댁은 아들만 셋이었는데 남편은 막내였어요. 큰 아주버님은 수입차 딜러였고 둘째 아주버님은 경기도에서 큰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남편만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느라 휴직 중이었는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지 새로운 일을 할지 참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두 아주버님이 국밥집을 처분하자고 하자 어머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그냥 할란다. 이 국밥집에 네 아버지랑 평생 땀 흘려 일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았는데 여기를 놔두고 할 일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냐? 나는 그건 싫다. 힘 닿는 데까지 찾아오는 손님 대접하며 살다 갈란다. 시부모님의 구슬땀이 녹아있는 곳, 뜨끈한 국밥을 팔아서 세 형제를 대학까지 보내신 그곳을 어머님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저는 시집와서 지금까지 어머님이 만드시는 국밥을 제일 맛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밥집을 처분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컸습니다.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의논을 했죠. 어머님 국밥집 내가 배워볼까? 난 솔직히 어머님 국밥이 제일 맛있거든. 그런데 또 그 맛이 사라진다고 하니 되게 섭섭한 거야. 애들은 유치원 다니니까 오후에는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 그거 젊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일 아니란 거 잘 알잖아. 한여름에도 뜨거운 가스불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내장도 다 일일이 손질해야 하고 비위 약한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티는 게 그 일이야. 남편은 제가 힘들 거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을 하더군요. 솔직히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신 국밥집을 제가 이어서 한다니까 기뻤대요. 그런데 또 아내가 그 일을 배운다니 안쓰러운 마음에 하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마음 그거 하나면 되었다고 했네요.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어머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대구의 소문난 국밥집으로 키워보겠다고 허세까지 부렸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다음날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근처에 살고 계신 친정엄마에게 들렀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역시 딸이 고생하는 것은 보기 싫으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어차피 직장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 직장 생활보다는 어머님하고 국밥집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엄마가 아이들은 봐줄게.
대신 한번 마음먹었으니 제대로 배워서 대구에서 제일 가는 국밥집으로 만들어봐. 친정엄마의 허락까지 얻어내자 주말에 다시 모인 시댁회의에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 국밥집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토끼 눈으라고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고 웬일인지 두 아주버니 내는 떨떠름한 표정들이셨죠. 이참에 국밥집을 처분해서 재산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으니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시댁 국밥집은 대구의 먹자골목에서 제법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연면적이 40평 정도 되고 시세가 8억이 넘어가는 2층 상가였죠. 1층은 국밥집으로 2층은 시부모님의 살림집이었어요. 그리고 근래에는 낙후된 이곳을 새롭게 정비하는 재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시세가 들썩이는 조짐도 보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주버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때를 재산 분할의 기회로 노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있던 큰아주버니는 들썩이는 시세를 잘만 이용하면 자신이 10억에도 살 매수인을 데려오겠다며 큰 소리까지 치셨습니다. 둘째 아주버니도 세차장 2호점을 낼 마땅한 곳이 나타났다며 대출로는 부족한 이때 자신의 몫을 받으면 해결할 생각을 가지신 듯 보였죠. 그러니 제가 국밥집을 어머님과 해보겠다고 하자 못마땅할 수밖에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근래에 참 많은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전에 서로 의논해서 재산 정리 못 해놓은 것이 후회가 됐어. 생각해보니 나도 밤새 안녕이라고 이참에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너희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가져간 지원금은 분할할 때 빼야 한다고 하더구나. 어머님의 말씀에 순식간에 표정이 어두워진 두 아주버님.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툭 하면 손 벌려서 가져간 돈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 부분을 모두 적용한다면 두 아주버니는 가져갈 지분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어머님은 빽빽이 숫자가 적혀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바로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꼼꼼히 적혀있는 지원금 리스트였어요. 어머님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삼형제는 물론 저와 형님들까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억울한 얼굴로 따지듯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이거랑 이거 2천만 원은 손주한테 주시는 할머니의 용돈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1,000만 원은 손녀딸 피겨 꿈나무로 키워보라는 용돈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게 왜 용돈이냐, 내가 스폰서냐, 손주들 양육비도 모두 먼저 가져간 재산에 속한다고 못을 박으셨죠. 두 형님의 얼굴은 울상이 되어서 징징거리며 억지를 썼지만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날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루어졌어요.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은 눈앞에 이익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모인 가족회의에서 두 아주버니 내는 남은 지분이라도 지금 분할을 하자면서 대신 현금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시아버님이 남기신 현금 재산 2억과 국밥집 상가 현재 시세 8억을 더해서 10억에서 계산에 들어가니 두 형제에게 돌아갈 현금 재산은 겨우 1억밖에 안 되었죠. 두 아주버니는 결혼할 때 1억씩을 받아갔고 저희는 두 아주버님에 밀려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받아간 지원금까지 빼니 1억만 받아갈 상황이 된 거였어요. 어머님은 현재 있는 현금을 나누어서 두 아주버니에게 상속하기로 하고 현금 자산이 없으니 저희 몫은 국밥집의 지분으로 주시겠다고 마무리를 지으셨죠. 저희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걸로 정리하고 이번 주 내로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의논하고 공증받고 마무리하자. 너희들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되는 거다. 내 살아생전에 재산 가지고 싸우는 꼴은 보고 싶지가 않아. 어머님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물음에 세 형제는 모두 알았다고 답했죠. 그리고 공증을 받으면 곧 받아갈 1억에 얼굴 표정이 해사하게 빛나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시기에 어머님이 얼마나 신의 한 수를 두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참 영민하신 분이었죠. 결국 국밥집은 어머님과 남편의 공동 명의로 현금 자산 2억은 두 아주버니에게 각각 1억씩 돌아갔습니다. 두 아주버니는 현금이 중요했지 낡은 국밥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어머님의 국밥집으로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바쁘실 때는 가끔 와서 홀서빙도 하고 순대도 팔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일은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매도 자꾸 맞으면 맷집이 생기듯이 한 달 정도 되니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자상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답니다. 바깥 사장님 돌아가셨단 말을 듣고 이제는 여기 국밥을 못 먹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며느님이 이어서 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절로 힘이 납니다. 자주 오셔서 국밥도 드시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시다 가세요. 손님들은 싹싹한 며느리가 이어받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자주 들르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어머님도 무척 흐뭇해하셨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허전해서 가라앉아 있던 컨디션이 다시 활기를 찾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국밥집은 주말에는 다소 북적거렸기에 남편까지 나와서 일을 거두려야 했어요.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국밥집이 바쁜 주말이면 종종 나와서 거들었기 때문에 꽤 능숙했죠. 하지만 두 아주버니는 1억씩 받아간 후로는 어머니의 안부 전화도 뜸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배가 부르니 딴 생각을 못했겠죠. 다만 김치가 아쉬웠던 형님들이 가끔 들러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김치까지 포장해 갔어요. 저는 깍두기도 양념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바꿔봤는데 손님들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국밥을 드시고 나가면서 깍두기만 따로 살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죠. 처음에는 조금씩 사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킬로당 판매가를 정해서 정식으로 판매도 개시를 했답니다. 몇 달 후에는 배추 겉절이와 깍두기만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생길 정도였죠. 그 현상이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이 더 많은 날들이었죠. 그러면서 시부모님도 평생 이런 기분으로 국밥집을 이끌어 오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얄미운 두 형님이 가끔씩 가져가던 김치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기적으로 와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집이서 저렇게 한 달에 2번씩 가져가면 재료값은 물론 손님들에게 팔 김치가 부족했던지라 저는 더 많은 양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셨던지 형님들이 다시 김치를 가지러 들렀을 때 두 형님을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너희들 김치 대주는 곳도 아니고 손님들에게 파는 김치를 그렇게 자주 달라고 하면 정작 손님들에게 팔 김치가 없어. 그러니 김치 정도는 이제 너희들이 직접 해먹거나 아니면 값을 치르고 사다 먹어라. 어머니 너무하세요. 우리 이제 여기 김치 아니면 다른 김치는 손도 안 댄단 말이에요. 어머니 손주들이 먹는 건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의 말씀에 둘째 형님은 너무 야박하신 것 아니냐며 징징거렸고 큰형님은 저를 째려보면서 동서가 그리하라고 시켰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짜신 분이 아닌데 동서가 우리 먹는 것도 아깝다고 한 거냐 하면서 치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들 한 건 형님들이시죠. 직원도 없는데 어머니와 제가 그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국밥 육수도 끓여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인데 형님들 드릴 김치까지 담가달라뇨. 아니면 재료값 내고 직접 담가서 가져가시던가요. 형님들은 국밥집에 손님이 많아서 아무리 바빠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조카들 먹일 국밥 좀 포장해달라, 김치도 담가달라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님들이 너무 얄미웠던지라 더 이상은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손톱에는 알록달록 매니큐어와 네일아트로 장식해놓고 어머니와 저는 국밥집에서 이리저리 데이기도 하고 칼에 베어서 흉터가 수두룩한데 참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형님은 저와 어머니가 워낙 단호하게 나오자 김치는 포기를 했는지 한참을 투덜거리다가 국밥만 포장해서 돌아갔어요. 두 형님은 예전에도 툭하면 시부모님을 찾아와 조카들의 학원비나 레슨비를 받아가곤 했었는데요. 상속재산을 받아간 뒤로는 그 횟수가 더욱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재산도 받았겠다, 조카들 앞세워 어머니의 재산을 뜯어내려는 속셈이었겠죠. 어느 날인가는 큰형님이 찾아와 어머님께 조카의 특별 레슨비를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유명한 세라 선수 아시죠? 이번 여름방학 때 꿈나무 골프 특강을 한다는데 지효도 참석시키려고요. 한 달 동안 숙식하면서 교육해준다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어머니가 지원해주시면 안 돼요?
이참에 어머니가 우리 지호 스폰서 좀 대주세요. 네? 형님의 말도 안 되는 스폰서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니가 무슨 프랜차이즈 회장도 아니고 중견기업 회장도 아닌데 스폰서라뇨. 하루 종일 뜨거운 가스불 옆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며 일하시는 연로한 어머니한테 손주의 골프 비용을 모두 대라고 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골프 선수로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웬만한 골프 선수를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1년 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프로가 되는 거죠. 도중에 포기하는 꿈나무들 또한 수없이 많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큰형님은 자신이 취미로 배우는 골프장에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어린 조카에게 프로가 아기 골프채를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가 운동신경이 좀 있었는지 제법 골프채를 휘둘렀다죠. 그 모습을 보고 프로가 골프 선수로 키우라며 꼬드긴 모양이더라고요. 김 여사님, 아드님 운동신경이 무척 뛰어난데요? 골프 선수로 키워보세요. 골프 선수들이 수십억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프로만 되더라도 웬만한 대기업 연봉만큼 벌어들이잖아요. 제가 맡아서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로 키워볼게요. 그 후로 자신의 아들은 골프 천재라며 이름을 알리는 골프 선수로 키우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카가 지금 12살이 되었으니 그동안 사들인 골프채와 의료, 레슨비에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한다며 영어회화까지 시키고 있었죠. 가끔 지쳐있는 조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제 자식도 아닌 일에 참견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참견하면 형님 성격에 가만히 있겠나요? 남의 자식 일에 관심 끄고 제 자식이나 잘 키우라고 한 소리 하겠죠. 그러고는 아주버니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자 툭하면 시부모님을 찾아와 저렇게 손을 벌리곤 했어요.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왔는지 어머니께 아예 스폰서가 돼달라고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내가 무슨 수십억을 버는 국밥집 사장도 아니고 그 많은 비용을 내가 무슨 수로 마련하겠니. 그리고 크게 될 인물들은 그런 스폰서 같은 거 없어도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다. 그러지 말고 형편껏 해라. 저번에 보니까 지호 얼굴도 많이 상했던데 애가 싫다면 굳이 무리하게 시켜 쓰겠니. 어머니가 적당히 시켜라. 능력이 안 돼서 스폰서는 못 해준다 하시니 형님은 이번만 500만 원을 해달라고 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그러시대요. 내 손주가 4명이다. 그런데 큰 손주만 계속 지원을 해주면 다른 손주들이 걸리잖니. 그러니 이거 들고 가서 지호 보약이나 해먹여라. 그러고는 50만 원을 건네셨어요. 형님은 겨우 50만 원이냐며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시라고 계속 떼를 썼죠. 하지만 어머님은 할 말이 없다는 듯 내장을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형님은 내장 찌꺼기가 튈까봐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서성이다가 포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가 저의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고 묻자 애들 필요한 거 사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자 그럼 애들 학자금 통장이라도 만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형님한테 낮에 주셨던 조카 보약값을 다른 손주들한테도 똑같이 챙겨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의 마음을 알겠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고 왔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면서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있었죠. 저희가 아이가 둘이다 보니 그 몫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순간 픽 하고 웃음이 나오지 뭔가요. 이렇듯 어머님은 보이진 않지만 어머님만의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두 아이의 학자금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돈이 모이고 모여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 정해진 코스처럼 둘째 형님이 쪼르르 달려와서 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큰형님한테 얼마 주셨어요? 큰조카 이번에 골프 특강 있다 들었는데 1,000만 원 주셨어요? 아니면 2,000만 원? 얼마나 주셨냐고요. 우리 현아도 피겨 특강 있어요. 스케이트도 바꿔야 하고요. 우리도 형님네랑 똑같이 주세요. 그렇지. 너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더라. 옛다. 그 돈 가지고 가서 현아도 보약이나 해 먹으여라. 저번에 보니까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삐쩍 말랐던데 어린 것이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맨날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냐? 옳거니 하고 봉투를 받아든 둘째 형님.
하지만 봉투 안에는 들어있는 액수를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불퉁해져서는 이게 뭐냐고 큰형님과 차별하냐고 어머니께 따지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큰형님도 그만큼 받아갔다고 하니 저를 보고 맞냐고 물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조금만 더 달라고 애교를 부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뜨거운 가습을 옆에 가서 펄펄 끓는 육수를 휘저으며 일을 하시자 꼬리가 축 처져서는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와서 간신히 참고 있었네요. 가만히 보니 어머니는 두 형님을 다루는데 거의 선수가 다 되셨더라고요. 두 형님의 잔머리 위에서 모두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도 두 형님은 툭하면 찾아와 어머니께 매달렸지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철벽을 치셨죠. 어느 때는 빈손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20만 원, 30만 원 큰 선을 넘지 않는 금액에서 4명의 손주들에게 똑같은 봉투를 주셨어요. 그러니 불만이 있어도 누구 하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이 없고 이기적이며 허영심 많은 것은 두 아주버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큰아주버니가 수입차 딜러사에 취직을 했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 제가 실적을 올려야 돼서 제 앞으로 차를 한 대 샀어요. 아이가 자라니까 넓은 차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이거 60개월 할부라 크게 부담도 안 가실 거예요. 아들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드림인 60개월 할부 내역서를 시부모님은 어이가 없어서 쳐다만 보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 실적을 올린다고 이런 식으로 차를 사들이면 나중엔 감당이 안 된다고 타일러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버님은 할 수 없이 큰아들의 차 할부금을 몇 년 동안 해결하시느라고 무척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툭하면 실적이 없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차 한 대만 팔아달라고 요구했던 적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둘째 아주버니나 저희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며 거절을 했고 아버님 또한 한 번으로 족하니 다시는 그런 부탁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하셨죠. 둘째 아주버니 또한 툭하면 상사가 꼰대여서 때려치웠다느니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 못해 먹겠다느니 하면서 툭하면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것이 여러 번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들이 부업으로 세차장 사업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시부모님과 동서 친정에 졸라서 2억을 지원받고 대출금까지 가득으로 받아서 세차장을 차렸습니다. 그것도 땅값이 비싸서 매매는 아니고 임대로 시작했죠. 이 시기에 시부모님이 사업도 형편껏 해야 한다, 과욕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면서 말리셨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고집대로 진행하더군요. 세차장은 하부 세차 기계까지 설치해서 매출은 좋았지만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부모님이 손주 양육비며 생활비를 대주시기도 하셨어요. 너희들 이제부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네 아버지나 나나 나이 들어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하다가 등골이 휘게 생겼다. 더 이상 지원은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두 아주버니들의 계속된 돈 타령에 지치신 어머니가 이제 그만두라라며 한동안 시댁 금지령까지 내리셨습니다. 이 시기에 결혼했던 저희는 시댁에 여윳돈이 없어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돈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네요. 없는 집 부모님들은 키워준 부답으로 용돈을 달라고 요구도 한다던데 시부모님은 용돈은커녕 손주들 태어났을 때 100일 때 돌잔치 때 필요한 거 사입히라고 용돈도 잘 주셨거든요. 정작 시부모님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알뜰하게 사셨으면서요. 하지만 두 아주버니와 형님들은 시부모님의 그러한 희생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더 잘 사는 부모에게 빗대어 비교를 했으니까요. 참 철없는 자식들이었죠. 아주버니들의 철없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만하고 다시 국밥집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형님들이 어머니의 주머니를 털어갈 궁리만 하는 사이에 저는 국밥집 운영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고 자신감도 생겼죠. 이 시기에 저희 국밥집이 유명 가수가 다녀간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은 정말 우연히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 장사에 한창 바쁜 시간이었는데 낯익은 여자 손님 한 분이 일행들과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국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거리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기 실례지만 가수 아무개 씨 아니세요? 맞죠? 어쩜 좋아. 저 엄청 팬이거든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네?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 막아서자 그 가수분은 괜찮다며 웃으면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다른 손님들도 몰려들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테이블에서 뚝배기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와 저는 놀랬지만 우선 다친 손님이 없는지부터 챙겼습니다. 일을 어쩌나 다친 분은 없으세요? 그냥 두시고 잠시만 비켜주시면 얼른 치워드릴게요. 손님, 식사를 다 못하신 것 같던데 따뜻한 국밥으로 다시 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깨진 뚝배기를 치우고 정리를 하자 어머니가 뜨끈한 국밥으로 다시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다시 차분해졌고 잠시 후 가수분은 식사를 다 했는지 카운터로 와서 계산을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자신 때문에 소란스러워졌다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아까 다른 손님이 깨트린 뚝배기와 국밥값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며 다친 분이 없으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분 일행분이 드신 국밥 값만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드렸죠. 가수분은 종이 한 장을 요구하시더니 멋진 사인과 함께 정말 맛있는 국밥을 먹고 갔다는 내용까지 적어서는 벽에 걸어두면 제법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국밥집을 찾은 것 같다며 대구에 오면 종종 들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인지라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가수분이 주고 간 사인을 벽 중앙에 붙여두었어요. 그날 일어났던 일들과 사인 한 장이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한 듯 보이는 국밥집 안은 어머니와 저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깨고 두 형님이 호들갑을 떨며 국밥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어머니, 여기 우리 국밥집 맞죠? 이 가수가 여기에 왔었어요? 언제요? 그럼 바로 저를 부르셨어야죠. 내가 이 가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정말 왔었어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난리가 났잖아요. 따뜻한 국밥집 사장님이라고 올린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요. 두 형님이 극성을 떨면서 보여주는 핸드폰에는 며칠 전에 그 가수분이 와서 벌어졌던 영상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로 사인을 해달라는 영상부터 깨진 뚝배기를 치우는 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가수분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실려 있더군요. 그날 손님 중에 한 분이 찍은 영상을 올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큰형님에게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고 물었어요.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시대요. 동서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이게 무슨 효과인지 몰라서 묻는 거냐고. 세상에나, 동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안 보고 사니? 저는 정말 몰라서 물은 건데 형님은 오히려 저를 외계인 보듯 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그런 디지털 시대에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국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니 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국밥집은 그야말로 손님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대부분 인스타그램을 보고 국밥을 먹어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전에도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로 주말에는 북적거렸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당황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찾아오신 손님들은 하나같이 육수 맛과 김치 맛이 좋다며 엄지척을 하고 가셨고, 일부 손님들은 멀리서 왔다며 혹시 택배도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얼떨결에 손님들 주소까지 받아들고 택배 포장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일로 맛있는 육수 맛과 인심이 좋다는 칭찬이 늘면서 국밥집은 더욱 정신이 없게 돌아갔습니다. 힘에 부친 어머니와 저는 직원 한 명과 아르바이트까지 충원을 해야 했죠. 그리고 포장 주문과 배달 주문도 나날이 늘어만 갔어요. 당연히 매출도 예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받아가는 월급도 당연히 많아졌죠. 이제는 남편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봐주고 계신 친정엄마에게도 넉넉한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흐뭇했답니다.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늘 걱정해주고 도와주는 엄마와 고생했다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는 남편 때문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 또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로 등을 안마해주겠다며 싸우기도 했죠. 저희 가족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더 큰 꿈을 꾸고 있을 때 두 형님네는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던 모양입니다. 상속분을 받고 나서 잠잠했던 두 아주버니가 재산 문제를 다시 들먹이며 나왔어요. 자신들이 지금 형편이 좋지 않으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국밥집 건물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증여해달라는 말을 하고 나온 겁니다. 즉 자신의 공동 명의로 올려주고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해달라는 것이었죠.
엄마, 제가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지호 골프 레슨비랑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살림이 어려워요. 요즘 국밥집 매출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미리미리 증여해 주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국밥집은 저희 지분이 들어간 공동 명의이고 막내는 상속분도 아직 못 받아갔는데 큰형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만 챙긴다며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이기적이었던 아주버님이 꿈쩍이나 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국밥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본 아주버니는 그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뿐이었겠죠. 어머니가 나무라자 그럼 자신의 몫을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3억을 달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둘째 아주버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신도 세차장 2호점까지 냈는데 생각처럼 상황이 좋지 않다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또다시 시작된 어머님 명의로 된 국밥집 증여 문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아주버님은 재산 문제로 가족회의를 했고 증여 요구 소식을 들은 남편과 저는 어이가 없는 이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지분대로 상속이 될 텐데 밤새 안녕이시라고 아버지처럼 갑자기 돌아가시면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증여를 해주세요. 국밥집이 지금 인기가 좋으니 권리금을 많이 받고 처분해도 좋고 아니면 매달 나오는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근영님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까? 그리고 왜 어머님 노후는 생각지도 않으시는 건데요? 어머니 조금 있으면 칠순이 넘으세요. 언제까지 국밥집에서 일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도 허리고 어깨며 성하신 데가 없으신데요. 남편의 말에 둘째 아주버니가 말꼬투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시니 큰형님의 말씀대로 지금 권리금을 많이 받고 처분해서 똑같이 증여를 해주고 어머님도 편히 쉬시면 될 일이라고요. 국밥집 처분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께서 누구 마음대로 처분이니 증여해달라는 말이 나오냐며 큰 소리로 혼내셨습니다. 국밥집은 상속재산을 못 받아간 남편도 공동명의자이고 제가 노력해서 이만큼 키워놓은 공도 있는데 막내 동생의 밥그릇까지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셨죠. 큰아주버님은 툭하면 막내가 못 받아간 상속재산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럼 어머니의 속마음은 막내에게 국밥집을 물려주실 생각이냐고 따졌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그럼 안 되는 일이냐고 되물으셨어요. 이 국밥집 이제 내 거다. 그 말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도 된단 말이지. 막내하고 일을 하다 보니 감각도 있고 베풀 줄도 알더라. 난 이 국밥집 막내만 원한다면 물려줄 생각이다. 그러니 처분하라느니 증여하라느니 하면서 얼렁뚱땅 숟가락 얹을 생각은 하지도 말어.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에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두 아주버니는 그럼 그렇지 하는 얼굴로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두 형님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향해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밥집을 배워보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다느니 어머니 뭐라고 꼬드겨서 국밥집을 넘볼 생각을 했냐 하느니 하면서 삿대질까지 해가며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저희도 처음 듣는 소리다. 저는 그저 시부모님이 힘들게 해오신 국밥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배워보겠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머님이 국밥집을 저희한테 물려준다는 말에 이미 이성을 잃고 눈이 횟가닥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재산에 눈이 멀어서 부모도 형제도 안 보이는 게냐? 너희들 몫은 이미 다 받아간 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증여를 핑계로 국밥집을 물고 늘어지는 거냐? 말 나온 김에 따져보자. 너희들이 국밥집 바쁠 때 와서 도와주기랬어? 아님 나 고생한다고 와서 안마 한 번을 해줘봤어? 그냥 와서 먹기 바쁘고 퍼가기만 하던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국밥집을 들먹이는 것이여? 이 국밥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까불지들 말고 다들 썩 물러가!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도 두 아주버니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자식을 왜 차별하냐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손주들 용돈도 안 챙기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이에 두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손주들 용돈 주는 재미에 며느리들이 받아간 돈이 상당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두 형님은 조카들 스포츠 용품이나 레슨비 명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갔으니 당연히 더 시겁했을 겁니다. 저는 그나마 어머니가 손주들에게 주시는 용돈을 학자금 통장에라도 차곡차곡 모아놨지만
두 형님은 받자마자 모두 써버렸으니 남아있는 돈도 없었겠죠. 그러니 어머니가 강경하게 나오실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두 아주버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세게 나오자 두 아주버니는 비난의 화살을 남편과 저에게 돌리더군요. 막내 네가 더 나빠. 어디 어머니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이런 술수까지 쓰는 거냐. 너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지? 재수씨 내세워서 이 국밥집 배부라고 한 것도, 상속재산 핑계대고 국밥집 공동명의 받은 것도 다 너의 잔머리 술수 아니었냐고. 듣자 하니까 참 너무들 하세요. 저희는 신혼집도 아주버니들 먼저 해주시느라고 여윳돈도 없어서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두 형님네는 40평대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맨날 국밥하고 김치 포장해 가서 조카들하고 친정까지 갖다 준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형님들 자식이랑 친정 부모님 귀한 줄 알면 어머니도 귀하게 생각하셔야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참다 못한 제가 서운했던 말들을 한바탕 쏟아내자 두 아주버니는 재수씨는 빠지라고 했고 두 형님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손익 형님들에게 버릇없이 훈수를 두느냐. 어머니가 조금 예뻐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국밥집을 물려받게 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며 법적 싸움까지 하겠다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난장판으로 벌어지는 자식들의 재산 싸움에 어머니는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를 붙잡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날은 두 아주버니와 저희가 완전히 패가 갈리면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후로 두 아주버니는 어머니께 툭하면 전화해서 똑같은 자식인데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증여를 해달라. 저희가 지금은 국밥집 때문에 어머니를 위하는 척하는 거라며 속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형들이 되어가지고 동생 험담이나 하냐고 너희들이나 잘하라고 혼쭐을 내셨죠. 어머니는 한숨이 늘어나셨고 두 아주버니가 부모도 형제도 몰라보고 그저 돈밖에 모른다며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맘때쯤에 부쩍 외출이 잦아지셨어요. 두 아주버니의 욕심이 심상치가 않자 이 시기에 증여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러 다니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저희에게 국밥집을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때 남편과 제가 국밥집을 저희에게 물려주시면 형제들 간의 사이가 완전히 끝장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감이 안 좋아. 네 형들은 이미 받아간 돈이 3억은 될 거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몫을 다 받아가 놓고 그저 돈도 나는데 아마 평생을 그리 살 게다. 아무리 내 자식들이지만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그렇게 놔둘 순 없지. 더 이상은 안 될 일이다.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두 아주버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어머님의 노후는 생각하지도 않고 국밥집을 공중분해시킬 생각만 할 거라며 나중에 알게 되어 욕을 먹더라도 지금은 어머니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증여 절차가 이루어졌고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 속에서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국밥집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어머니는 고관절이 나가 급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큰 수술이었음에도 어머니의 체력이 좋으셨던 편이라 잘 견뎌내시고 의사 선생님도 수술도 잘 되어서 회복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문제였죠. 당장 어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형님 어머니가 큰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저희가 철없이 재산 가지고 싸워서야 되겠어요? 일단은 어머님 회복에만 신경을 쓰자고요. 두 형수님이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해주시면 제가 퇴근 후에 교대해드릴게요. 서방님, 저는 지우 뒷바라지해야 돼서 시간이 안 나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그냥 간병인 도움 받으세요. 둘째 형님도 당연히 조카 뒷바라지에다가 세차장에도 봐줘야 한다며 안 된다고 했어요. 재산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이 벌게졌지 정작 어머니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들은 귀찮아했습니다. 오히려 면회온 조카들이 할머니 많이 아프냐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어린 조카들도 누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이뻐하는지는 아는 거였죠. 어떻게 하는 모양새가 어린 자식들보다 못한 것이 참 한심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실망감만 커졌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님도 형님들 간병 필요 없다고 간병인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가 차라리 국밥집을 휴업을 하고 어머니 간병을 하겠다고 나서자 어머님은 펄펄 뛰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손님들과의 약속인데 휴업은 안 된다고 하셨죠. 할 수 없이 낮에는 간병인에게 밤에는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이들은 걱정 말고 국밥집과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라고 하셨죠. 두 아주버니와 형님들은 가끔 얼굴만 비쳤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 완쾌도 되기 전에 큰아주버니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항상 문제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이 되죠. 어느 날 저녁 큰아주버니와 형님이 병원으로 찾아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정신 차리고 다른 일이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요.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큰아주버니의 실적을 향한 끝없는 욕심, 그것이 문제였어요. 처음에 딜러 일을 시작하고 실적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노하우도 생겨서 몇 년 동안에는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 수입으로 조카의 비싼 골프 레슨 비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몇 년 전에 터진 타국가 불매운동을 기억하시죠? 그 사건으로 수입차 업체 간 경쟁이 심해졌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딜러들도 할인 경쟁에서 남는 것이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업체들이 특정 모델을 팔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안 주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딜러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고객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썬팅, 코팅, 블랙박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당연히 생활비는커녕 수당이 0원이라고 하더군요. 네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면 그때 미련을 두지 말고 접고 나왔어야지. 어쩌자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어머니가 호통을 치시자 아주버니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시기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실적 관리를 했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로 쌓이니 한 달에 할부로 나가는 돈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그렇게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기에다 카드 이자에 할부 이자까지 몇 년 동안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태가 터져버린 거였어요. 먼저 상속받은 1억도 그중 한 대 값을 해결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 대 값은 해결을 했어요. 당장 카드빚만 해결해 주세요. 네. 그리고도 남아있는 차량 할부 때문에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몇 달째 연체가 되자 당연히 카드사에서 빚독촉이 매일같이 왔겠죠. 현재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도 거의 50%가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쪼여왔던 압박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내가 도와줄 돈은 없고 아파트 처분하면 대출받은 것은 당연히 해결이 될 테고 남은 돈에서도 카드빚을 청산하고도 작은 빌라 전세 자금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할부로 산 차들도 처분하면 될 터고 그렇게 해결하고 이제라도 다른 일을 내서 먹고 살 궁리를 해. 그러자 이번에는 형님이 울고 불며 집만은 안 된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집만은 안 돼요. 제 친구들은 더 넓은 50평, 60평대에서 사는데 저보고 쥐꼬리만한 빌라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제가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 지호 골프 선수 꿈은요. 절대로 포기 못해요.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죽어서 싸들고 가실 것도 아니면 자식이 어려울 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3억이면 돼요, 어머니. 딱 3억만 만들어주세요. 모든 상황을 듣고 난 후에야 큰아주버니가 몇 달 전부터 증여 문제를 들먹이며 3억을 요구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큰형님은 집만은 안 된다며 어머니가 3억만 마련해주면 모두 해결된다면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할부로 산 차들을 처분하면 3억은 안 필요하지 않냐고 묻자 큰아주버니와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웅얼웅얼거리는데 그 이유를 듣고 제정신인가 했네요. 조카의 골프 레슨을 해주고 있는 프로에게 한 대를 선물했고 한 대는 팔아서 조카가 주니어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후원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에 어머님마저 할 말을 잃은 듯 하셨죠. 이것이 말로만 듣던 자식 하나 잘 키워서 덕 좀 보겠다는 자식 장사가 이런 건가 했습니다. 저번에 형님이 조카가 주니어 대회에서 1등 먹었다고 자랑하던 것이 다 돈을 싸질러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었나는 의심이 들더군요. 너희들 자식이니 내가 상관할 반 아니지만 지호도 원해서 하는 거냐? 너희들 욕심으로 자식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자식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지만 돈을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너희들이 벌인 일들이니 아까 말한 대로 집 처분해서 정리를 하든 신용 불량자가 되든 알아서 해결해. 어머님의 따끔한 충고와 단호한 거절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주버니는 또다시 자신의 몫을 당겨서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냐며 어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하더군요. 거기에 형님까지 손주가 꿈을 키워보겠다는데 그깟 돈이 아깝냐고 따지고 들었죠. 그들은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환자복을 입고 계신 어머니한테 자신들의 자식만 중요하고 부모한테는 페류나 같은 짓을 하는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과 제가 어머님이 아직 회복도 안 되셨는데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이 이미 눈에 뒤집힌 형님에게 부채질을 했나 봅니다. 저를 마구 밀치면서 모든 탓을 저 때문이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형님의 횡포에 남편이 뜯어말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물러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버니는 화풀이를 남편에게 하듯이 주먹질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터지면서 저는 놀라서 악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만하고 돌아가라며 화를 내도 소용이 없었죠. 결국 시끄러운 소란에 모여든 간호사와 사람들이 경호원을 부르면서 끌려 나가야만 했죠. 그 사이에 남편은 몇 대 더 맞아서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에게 연고를 얻어다가 남편의 터진 입술과 얼굴에 발라주는데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한탄을 하시대요. 내가 늙음하게 이런 꼴을 다 보고. 에구, 영감은 나도 데리고 가지 왜 먼저 가서 이 더러운 꼴을 나 혼자 보게 하는 건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날 밤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병원에서 잤는데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시며 한숨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큰 아주버니와 형님은 병실로 찾아와 어머니를 붙잡고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기도 하면서 돈을 마련해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그때마다 병원 경호원에 의해서 쫓겨났고 나중에는 병원 출입문에서부터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독을 품으면 무슨 짓인데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틈을 타서 큰아주버니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둘째 아주버니와 짜고 국밥집 문서를 가지고 사채업자에게 찾아간 것이었어요. 어떻게 불법으로 대출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밥집 소유가 저희에게 넘어온 것을 알게 되어 눈이 횟가닥해서는 국밥집으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모두 한통속이었어. 어떻게 어머니를 꼬셨길래 국밥집을 통째로 먹었냐고. 당장 내 목 내놓지 못해? 나한텐 겨우 1억을 주더니 너희들은 통째로 먹었냐? 이 사기꾼들아. 한통속이라니 그게 무슨 억지세요. 손님들도 계신데 국밥집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돈은 아주버니들이 다 갖다 썼는데 왜 저희에게 화풀이를 하느냐고요. 당장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가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더욱 흥분한 두 아주버니는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테이블을 밀치고 음식 재료들을 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놀래서 밖으로 피신을 했고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며 웅성웅성거렸죠. 저는 직원 보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두 아주버니를 말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덩치 큰 두 남자를 제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두 남자는 차라리 국밥집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며 망언까지 퍼부으면서 뚝배기 그릇까지 깨기 시작했습니다. 파편이 튀어서 누구 하나 다칠까봐 근처에는 갈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먼저 피신한 손님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빨리 도착을 해서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났던 터라 아주버니를 영업방해죄와 기물파손죄로 고소를 해버렸죠. 두 아주버니는 그냥 안 놔둔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끌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넣자 경찰서로 달려온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지라 합의는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어요. 법대로, 나야말로 법대로 할 거야. 어디서 국밥집을 홀라당 삼켜? 내가 죽을 때까지 소송 걸어서라도 내 목숨 찾아갈 테니까 알아서 해. 두 아주버니는 끝까지 해보자며 악을 쓰더군요. 남편과 진이 다 빠진 상태로 국밥집으로 돌아오니 난장판이었던 식당은 직원들이 치워서 좀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심란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아휴, 그것들이 사채업자한테 찾아갔단 말이냐? 아주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채업자라고 해서 옛날처럼 묻지마 대출을 해준다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구나. 고얀 것들. 에이, 그 소리를 듣고 저희도 느꼈네요. 두 아주버니는 갱생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한 달 전 어머니가 저희 앞으로 명의를 돌리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양심이 찔리기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다치셔서 병원에 계셔도 병원비 한 푼, 간병비 한 푼, 하물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을 한 번도 사들곤 적이 없던 자식들이었어요. 게다가 자신들이 싸질러 놓은 똥들을 자신의 힘으로 치울 생각은 않고 끝까지 부모의 재산만을 탐내서 사채업자에게 찾아간 꼴이라뇨. 그런 비열한 모습에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한 마음에 국밥집으로 찾아와 횡포를 부렸지만 모두 경찰에게 끌려나가야만 했죠. 결국에는 영업을 해야 했기에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니 수시로 전화해서 악담을 퍼부어대었던 일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두 아주버니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았지만 먼저 번 상속재산 받아갈 때 국밥집 상가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해서 상속이 이루어졌고 이미 공증까지 마친 뒤였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그것도 자신들이 받아간 재산이 적을 경우에만 억울하다고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할 확률이 낮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 또한 알아보셨고 두 아주버니가 끝없이 돈을 요구해올 것을 예상하셨기에 대비를 하신 거였어요. 보통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해서 끝까지 자식들을 외면도 못하고 다 퍼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머님은 그만큼 해주었으면 부모의 도리는 다 했다고 하시대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줬다. 자식의 도리를 안 하는데 부모의 희생만 바라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짓이지. 그러니 너희도 마음 약해져서 두 형들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 목도 챙겨가면서 조금은 욕심 부리고 살아도 된다.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고 했었거든. 어휴, 그나저나 네 아버진 저 높은 곳에서 이 꼴을 다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려나.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먼 하늘을 바라보며 짓던 쓸쓸한 표정은 감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은 퇴원하시고는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직원을 더 충원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퇴직을 하고 든든하게 저의 곁을 지키고 있죠. 손님들은 여전히 예전의 시부모님의 손맛이 살아있다며 찾아주셨고 저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정기적으로 독거노인분들에게 뜨끈한 국밥으로 정을 베풀고 있답니다. 큰아주머니는 결국 집을 처분해서 해결을 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형님이 매일 이렇게는 못 산다고 징징거리는 통에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지요. 둘째 아주버니도 무리하게 세차장 2호점을 낸 것을 후회하고 뒤늦게 처분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적잖은 손해를 본 터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머니는 두 아주버니에게 정신 차리기 전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 또한 배신감에 치를 떨어하면서 매일 국밥집 망하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죽을 때까지 소송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불려 같은 것이 동서로 들어와서는 내 꼴을 이렇게 망가뜨려?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끝까지 해보자고. 내가 국밥집 망하라고 매일 고사를 지낼 거야. 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많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호락하게 당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힘들게 지키신 국밥집 저희도 끝까지 지킬 생각이니까요. 지금은 고생만 하신 두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요즘 친정엄마를 따라 문화센터 노래교실에 다녀오시는 것이 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 한 가락에 자신들의 삶을 태워보내시고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다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에요. 저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두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새벽같이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운 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